안녕하십니까. 수국이 아름다운 사찰 대연사 해광입니다. 오늘은 경주 내에서 형곡면이라는 지역으로 답사를 떠나볼까 합니다. 경주시 안에는 경주 중심부를 관통하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형산강으로 부르는 이 강은 북동쪽으로 흘러 포항 앞바다로 이어지는 물줄기입니다. 고대 신라시대부터 이 형산강 주변으로 왕국이 탄생하고 상업이 발달해서 문화유적들도 강 주변으로 대부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형산강 주변으로 시내가 형성되어 있고 삶의 터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형산강은 경주의 핏줄인 거나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경주 시내를 지나 형산강을 건너서 형곡면으로 가볼까 합니다. 형곡면은 상업시설도 별로 없고 민가가 드물지만 이곳에서도 불교 유적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동학운동의 유지를 받들고 있는 종교, 천도교의 유서 깊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경주 시내에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형곡면 가정리 일대는 조선 후기 민심을 사로잡은 민족 종교 동학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천도교 정신을 담고 있는 천도교의 성지 용담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용담정은 사람마다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셨으니 사람이 곧 하늘임을 깨달아 천도교를 창시한 수은 최재우 선생이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생 동안 동학을 포교하다 뼈를 묻은 곳으로 민족 종교인 동학의 발상지라여 1975년에 천도교 성지 작업을 통해 천도교 수련시설로 정비되었습니다. 천도교는 저희 대연사와도 오래된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대연동 지곡산 골짜기에 대연사와 천도교가 종학인 동천고등학교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학교 졸업생이기도 합니다. 해마다 모교에서 열리는 동천인의 밤에 후원 동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교라는 종교와는 특별히 관계는 없지만 동천고등학교가 모교이기도 하고 같은 공간에 있기에 특별한 인연이 있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담정은 학창시절 학교 행사 중 이곳에 와서 수련해본 경험이 있고 해서 낯설지는 않지만 한국 역사 기록에도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천도교와 동학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은 한국 근대 역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 선생이 태어난 조선 후기 상황은 국내외로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관리들의 폭정에 의한 과도한 세금과 천재의 지변 등이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영토 확장을 위해서 동양에 진출한 서양 세력과 충돌하며 백성의 불안과 고통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천도교 창시자 최재우 선생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예로 태어나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통해 학문을 익히면서 조선 말기 격변기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게 됩니다. 결국 최재우는 울산 유곡동 여시바위골, 양산 천성산 암굴에서 수도하고 돌을 갈구하여 1860년 4월 5일 하늘님으로부터 인류 구제의 도인 무국대도를 받게 되는데 처음에는 도의 이름을
동학이 아닌 무극대도라고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1861년부터 경주를 중심으로 포교를 시작하여 많은 사람이 무국대도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전국으로 교세를 확장해 나가던 중에 1862년 1월경에 지은 논학문에서 처음으로 무국대도는 천도이며 천주교를 서학이라 하는데 맞서 우리의 도를 밝힌다는 뜻으로 동학이라 천명하였습니다. 한편 그동안 동학의 교세 확장을 지켜보던 조선의 조정은 동학을 민심을 현혹하는 사술이라 규정하고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쫓김을 당하던 최재우는 제자 최시영을 2대 교주로 임명하고 1863년 11월에 체포되어 이듬해 3월 바르지 못한 도로 사회를 어지럽힌다는 제목으로 대구에서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매달아 놓는 효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교주 최재우는 동학을 포교한 지 3년 만에 잡혀 죽고 제자들은 유배되었으며 2대 교주 최시영도 끝없이 쫓김을 당했기에 동학의 활동은 위축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핍박받은 사람들은 신분 평등을 주장하는 동학에 크게 이끌리게 되어 1894년 우리나라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동학 농민운동의 작은 물꼬를 트게 됩니다. 현재 천도교의 교세는 그리 넓지는 않지만 지방마다 각 지부를 두어 활동을 하고 있고 동천고등학교도 하나의 교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는 종학이라는 과목도 있었고 시험도 봐왔었지만 지금은 교과 과목은 없어지고 자발적인 활동만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6년 전에 고등학교 동학 선생님이었던 은사님과 매주 경주 답사를 오래 다녔었는데 불교와 천도교를 서로 이야기하며 다녔던 기억이 새삼 떠오릅니다. 현재 용담정에는 한옥 건물과 수은 최재우 선생 동상 그리고 선생의 생가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 용담정 일대도 작지만 경주에서는 어딜 가나 있는 불교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발견된 기록이 없어 마을 지명을 따서 월성 남사리 삼청 석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탑 양식을 보면 동이신라 후기 시대의 석탑으로 남아있지만 경주에서만은 흔하고 흔한 게 탑이라 이곳에 별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명의 옛 절태에 남아있는 탑으로 신라 정형적인 양식인 2단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모습입니다. 1975년에 보수하였는데 이때 위층 기단의 북쪽 가운데 돌을 새로 보충했을 뿐 대부분은 원래의 모습대로 잘 남아 있습니다. 동이신라 시대의 석탑 양식을 다 갖추고 있지만 기단부의 섬세한 조각과 정교함에 비해서 탑신의 꾸밈이 간략하고 형식화된 면이 보인 점으로 미루어 보아 9세기 말에 만들어진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이신라 시대의 탑의 흐름은 초기의 장엄함에 비해 후기로 갈수록 빈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형곡면에는 흥미로운 천연 기념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류리 덕나무입니다. 덕나무는 덩굴 식물로 꽃은 보통 가지 끝에 달려 나오고 5월에 연한 자주색으로 피는데 제가 어릴 때는 학교마다 덕나무 벤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흔한 덕나무가 어떻게 천연기념물이 되어 있을까요? 이곳 덕나무는 오류리 마을 입구 작은 개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팽나무와 얽히고 설켜서 팽나무를 얼싸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류리는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등나무가 있는 이곳은 신라의 임금이 신하와 더불어 사냥을 즐기던 곳으로 용림이라고 불리우는 장소입니다. 이 용림에 있는 등나무에서 용등이라고도 불렀는데 또한 다른 의미로 굵은 줄기가 다른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용처럼 보여 용등이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이 등나무의 꽃잎을 말려 신혼 부부의 베개에 넣어주면 부부의 애정이 두터워진다고 전해지고 사랑이 식어버린 부부가 잎을 삶아 먹으면 사랑이 되살아난다고 하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믿음이 생긴 까닭은 이 등나무와 팽나무의 전설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전설 이야기를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라 어느 때인가 이 마을에 살던 한 농부에게 아름다운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집에는 씩씩한 청년이 살았는데 이 자매는 둘 다 몰래 마음속으로 옆집의 청년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전쟁터로 떠나게 되었을 때 두 자매는 비로소 한 남자를 같이 사랑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정하고 착한 자매였으므로 서로 양보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그 청년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자매는 서로 얼싸안고 슬피 울다 그만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후 연못가에서 두 그루의 등나무가 자라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죽었다던 옆집의 청년은 훌륭한 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자신 때문에 죽은 자매의 이야기를 듣는 청년도 스스로 연못에 몸을 던졌는데 그 자리에는 팽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그루의 등나무는 이 팽나무를 칭칭 감아 올라가고 있으며 살아있을 때 이루지 못한 사랑을 죽어서 이룬 것이라는 전설로 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오류리의 등나무는 애틋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으며 우리 조상들의 정서가 진하게 배어 있어 오래된 나무라는 생물학적 가치뿐 아니라 경주 지역에 전해지는 전설을 간직한 문화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전형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신라시대에는 애정의 상징이 되어서 훈훈한 이야기의 소유물이 된 나무였지만 조선시대에는 정반대로 부정의 이미지를 가진 나무였습니다. 왜냐하면 등나무는 자라면서 다른 물체를 감거나 기어 올라가는데 옛 조선조의 선비들은 소나무처럼 곱고 강직함을 좋아했는데 뱀처럼 꾸불꾸불한 이 모습이 대단히 못마땅하였던 모양입니다. 조선왕족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임금께 올리는 상소문에 대체로 소인들은 등나물 넝쿨과 같아서 반드시 다른 물건에 의지해야만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라는 글과 전주부윤 이연적이 올린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상소문에서 군자는 소나무나 측백나무 같아서 홀로 우뚝 서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지만 간사한 사람은 등나무나 겨우살이 같아서 다른 물체에 붙지 않고는 스스로 일어나지 못한다는 글과 같이 등나무는 소인배 같은 비하하는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등나무가 비록 다른 나무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저는 신라인들이 표현하는 등나무의 이미지가 더 아름답게 여겨집니다. 어린 시절 등나무에서 이쁜 자주색 꽃이 필 때 그늘이 되어준 고마운 나무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경주 유적지 주변에는 소나무 숲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서 나는 금강송처럼 곧은 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주에 있는 소나무는 이리저리 휘어져서 자신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금강송은 훌륭한 목재가 되어서 부처님의 집을 만드는 훌륭한 재료가 되었고, 경주의 소나무들은 오랜 세월을 견뎌 우리들에게 삶의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등나무, 소나무, 제각기 다른 모습들이지만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